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 유튜브 오랜만에 올리는데 약간 포맷을 좀 바꿔봤습니다. 지금 유튜브 아무래도 초기 단계, 초기 성장하는 단계니까 요런저런 포맷을 콘텐츠 유형별로 한번 섞어서 테스트해보는 최적화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약간씩 계속 뭔가 바뀌어도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은 중요한 내용, 2023년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 물론 장기적인 얘기 약간 섞어서 하겠지만 향후 앞으로 4분기와 내년 초까지의 시장 전망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3프로TV 언더스탠딩 방송 나가서 한 얘기와 약간 비슷한 얘기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 그때 다 못한 얘기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일단은 올해 제가 뭐 좀 자랑하자면 맞췄어요. 올해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역전세난에 의한 하락 없을 것이다. 전세가도 바닥 찍고 상승할 것이다. 이런 것들 다 맞췄어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사실은 올해의 전망은 조금 방향이 확실히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올 초에 그 거래량이 좀 상승하는 모습, 그 다음에 그 규제 완화에 의한 어떤 영향이 시장에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부도 그 부동산을 좀 띄우려는 방향을 보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니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금리도 내려가는 추세가 보이고 하니까 이거는 반등이 분명히 오겠구나. 그리고 전세 수급 상황이나 2년 전과 2년 후 현재의 어떤 전세 가격 흐름 비교 이런 걸 해보니까 역전세난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면서 반등에 대한 어떤 전망을 제가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좀 더 어려워요. 사실 올 상반기보다 지금이 오히려 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 둘 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방 압력은 전세가가 지금 바닥 찍고 상승을 하는데 7, 8, 9월 들어서 더 강하게, 즉 3분기에 지금 전세가 상승 흐름이 더 강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전세가 상승은 아시겠지만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심리가 변화되기 시작했죠. 언론에서도 그때 집 살 걸, 뭐 요런 얘기들, 요런 언론의 어떤 지금 다시 집값이 확실히 상승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들, 요런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혹은 무주택자들이 이젠 진짜 집을 샀어야 됐나, 진작에 샀어야 됐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나, 이런 심리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방 압력이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해요. 일단 리스트를 쭉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대출 규제 가능성입니다. 제가 가능성이라고 하고 그 언더스탠딩 방송에서 대출 규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시그널들,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즉 방송 바로 다음 날에 대출 규제를 실제로 해버렸어요. 신기하게도 실제로 대출 규제를 해버렸어요. 물론 그렇게 강한 규제는 아니었는데 대출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부담, 그러니까 많이 상승한 곳, 잠실, 동탄, 고덕, 이런 것들은 바닥 대비 한 20%나 25%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예요. 반기 한 7, 8개월 정도 만에 한 20%, 25% 상승했다라는 거는 정말 급등에 해당하거든요. 급등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단기 가격 상승에 의한 가격 부담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거 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요거는 지금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는 그런 형국,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한국 국채금리, 금융채금리, 이런 것들이 다 내려오지 않고 있음으로써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충분치 않은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까지 올해 상반기와 7, 8월에 부동산 시장이 좀 쭉 상승했으니까 여기서 더 밀어 올리려면 사실은 더 많은 거래량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바닥 엄청 한 30% 떨어지는 상황에서 한 10% 정도 밀어 올리는 것은
서울 기준으로 한 3,500건 정도면은 밀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밀어 올려서 대세 상승장 느낌까지 가려면은 사실은 평균치 이상은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못 가고 주춤주춤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예, 그런 것들 약간 하방 압력으로 또 작용하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계절적 요인, 겨울이 좀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거 뒤쪽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대출 규제 가능성이에요.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거나 혹은 일부러 약간 선동식으로 좀 세게 얘기하는 게, 지금 올해 상승이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올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현재 정부 혹은 금융당국의 스탠스는 절대 빚내서 집 사라라는 스탠스까지는 아니에요. 2014년에 그 최경환 총리 때 빚내서 집 사라는 DSR도 없고 LTV 70%,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그때는 무한거치가 됐어요. 무한거치. 원금 갚지도 않고 이자만 30년 동안 내면서 집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진짜 정말 말 그대로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메시지를 막 던지는 그런 수준이었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제외하면은 DSR 40%가 쭉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지만 그것도 9억 이하에 5억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DTI 60%를 지금 신 DTI로, 요건 DSR만큼은 아니지만 이자 기준으로는 소득의 60%를 넘지 말라라는 그런 신 DTI 기준으로 60%를 지키고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어쨌든 소득 내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가계부채 총량이 너무 늘어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금융당국의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갑자기 총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커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상승 그 반등 속도가,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먼저 그 우려의 메시지를 던졌고, 그때 금통위에서 이렇게 논의하던 그 금통위원들도 다 똑같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메시지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언론사에서 무슨 뭐 엄청난 가계대출 1년 9개월 만에 최대 가계부채 우려, 인터넷 은행이 가계빚 주범, 요런 막 엄청난 메시지와 언론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 것도 일종의 금융당국의 언론 플레이에 해당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일종의 지금 우리가 금융당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먼저 보여줬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일단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어서 가계부채 관리 대출 규제가 실제로 지금 나왔어요. 첫 번째로는 이미 얘기 나왔던 50년 주담대를 이제 그 한도를 40년 만기 기준으로 카운트 해가지고 산정해가지고 한도는 줄이게 하겠다. 대신에 이제 매월 갚는 원리금의 정도는 50년 주담대 기준으로 하되, 그러니까 요거 당장 실행되도록 발표를 했고, 또 하나는 DSR을 산정하는데 변동금리일 경우에는 스트레스 그 금리를 적용하겠다. 스트레스 금리가 뭐냐? 변동금리 일적에 혹시 금리가 막 팍팍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한도를 엄청 받았다가 그 금리가 팍팍 올라가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혹시라도 금리가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한도를 줄이겠다. 다시 말하면 변동금리는 한도를 고정금리만큼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변동금리 DSR 한도 줄였고요. 그 다음에 고정금리는 유지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을 없앴죠. 요거 굉장히 급격한 갑자기 태세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특례보금자리론이 DSR을 우회가 아니고 피하는 그런 대출이 돼가지고 많이 썼다라는 어떤 당국의 어떤 계산이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너무 급격한 어떤 국민들이 적응을 할 수 없고 대응을 할 수 없는 너무 급격한 정책 변화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평가는 둘째치고, 특례보금자리론도 6억에서 9억 사이에 소득 높은 사람들, 이런 대상에게 해당되는 일반형은 지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하진 않은 대출 규제가 나왔고, 그리고 이런 대출 규제들이 나오는 시그널을 던지면은 시중은행에서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대출을 쪼는 분위기구만, 우리가 너무 팍팍 대출을 해주면 안 되겠어, 욕먹겠어, 규제 당하겠어, 이런 느낌이 오면은
대출 태도라는 걸 바꿉니다. 대출 태도라는 거는 심사를 좀 더 강화하거나 좀 약화하거나 혹은 우대금리, 가상금리 이런 것들을 책정할 적에 조금 낮추거나 높이거나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건데,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좀 우대금리를 낮춰서 실질 대출금리를 좀 높인다든지 혹은 심사를 좀 더 까다롭게 해서 약간 저신용자나 저소득자에게는 대출을 덜 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 좀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제가 그 상승세가 좀 꺾일 수 있다 혹은 조정장이 올 수도 있다, 그런 하방 압력에 가장 강력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요 대출 규제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 집값이 폭락한 다음에 반등을 쫙 하는데 디커플링이 굉장히 강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 오르는 쪽만 오르고 안 오르는 쪽은 안 오르고 이런 흐름이 갔는데, 이렇게 독야청청 혼자 혹은 일부 지역만 막 올라가는 상황이면은 규제에 상당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약간 바닥에서 조금 올라가는데 누구는 엄청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탁 때리면은 얘가 훅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훅이라는 게 너무 센 표현일 수 있는데 꽤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규제가 지금 일단은 조금 스물스물 약간 간보기식으로 나왔는데, 혹시 더 강한 규제가 혹은 강한 유동성 차단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좀 많이 오른 곳들에게는 좀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많이 상승한 곳의 가격 부담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 가격 부담이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혼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바닥에서 20% 25%를 멈추지 않고 쭉쭉 올라갔을 적에는 그냥 과거의 사례상 상당히 그 신규 진입자들이 부담을 느낄 시점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요 구별로 서울 거래량을 쭉 뽑아봤을 적에 요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는 강남 송파,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는 강남 송파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5월부터 쭉쭉쭉 꺾이는, 많이 꺾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3개월째 꺾여가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260, 250, 240 근처, 여기도 225 정도에서, 제가 이건 에스티메이션, 제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몇십 프로 정도 더 올라가겠구나 라는 제가 추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아마 뭐 비슷한 수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보시면은 강남구 쭉 내려가고 있어요. 3개월째 쭉 내려가고 있고, 송파구도 5월에 고점 찍고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나 뭐 서대문구 뭐 이런 성북구 이런 곳들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렇게 아직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많이 오른 곳들은 좀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고 매수 수요가 좀 떨어지는 그런 형국, 크진 않지만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도 과도한 해석은 아닐 것 같고, 반면 지금의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덜 오른 곳들은 아직도 저가 혹은 저가에서 조금 올라간 그 조금 반등한 그 가격에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계속 거래량이 늘고 있구나, 매수 수요가 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들, 강남, 송파, 그 다음에 서초구도 8월 달은 좀 떨어지는 분위기거든요. 확실히 7월은 좀 높았는데, 그리고 뭐 경기도로 가면은 뭐 동탄이나 경기 남부에 너무 많이 오른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매수 수요가 조금 꺾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뒤에 계절적 요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절적으로 겨울이 비수기예요.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떨어지는데, 이런 거래량 하락의 흐름 속에서 겨울을 딱 맞으면은 요거는 조금 올라가던 것이 이렇게 보합으로 꺾이거나 혹은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좀 결론으로 좀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덜 오른 곳들은 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상승이 좀 꺾이느냐 아니면은 상승이 좀 약하지만 스물스물 올라가는 정도로 이어지느냐, 요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갭 메우기가 어떤 시나리오든 간에 갭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절적 요인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요 데이터는 2010년부터 22년까지의 데이터를 뽑아서 월 평균 거래량을 집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름에 비수기라고 했던 언론 기사도 있는데 그거 틀렸고, 여름에 좀 성수기로 거래가 많이 되고 겨울에 명확하게 거래가 덜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11월, 12월에 가장 심하고, 그 다음에 1월, 2월에도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는, 매수 수요가 좀 확실히 좀 떨어지나 보다, 거래를 하는 량이,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요거는 아무래도 비수기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계절적 요인, 제가 요거를 확실히 생각했던 게, 제가 이 분석을 올해 부동산 분석을 오래 했기 때문에 경험과 기억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2015년, 16년, 18년, 21년 요럴 때 보면은 쭉 1년 내내 잘 나가다가 언제 꺾이냐면 겨울에 꺾였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요 데이터를 뽑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1년 내내 쭉 잘 나갔던 그런 해에 겨울이 되자 다 꺾였다. 잠시 쉬어갔다. 물론 요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다음 년도에 봄이 되면은 이렇게 다시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년 내내 잘 올라갔다가 겨울이 되니까 좀 쉬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 요렇게. 예. 물론 요때는 뭐 폭락으로 이어졌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쭉 잘 나가도 1년 내내 급격한 상승만 해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아마 데이터상으로 2006년에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런 아주 특이한 케이스 외에는 1년 내내 쭉쭉쭉쭉쭉 12개월 내내 쭉쭉쭉쭉 상승했던 그런 케이스가 없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잘 나갔던 해를 봐도 이렇게 한 겨울쯤 되면은 쭉 꺾이는, 살짝 좀 꺾여서 이렇게 가는 그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헬리오시티 입주와 겹쳐서 좀 많이 꺾이는 요런, 헬리오시티 입주뿐이 아니죠. 요때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9.13 대책도 있었고 해서 계절적 요인 플러스 어떤 여러 가지 하방 압력들이 겹쳐가지고 좀 한 7, 8개월 정도 좀 꽤 큰 조정장이 왔었던 그런 시기이고, 2021년에는 이제 10월에 정점 찍고 11월부터 쭉 떨어지면서 22년에 급격한 하락장으로 그렇게 갔던, 해서 전반적으로 잠시 꺾이고 다시 올라가던, 아니면은 굉장히 좀 생각보다 많이 꺾이는 시장이 되던 간에 꺾이는 시점이 비수기인 겨울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은 분명히 데이터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요때, 요렇게 지금도 약간 고점에서의 약간 가격 부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매수 수요가 좀, 거래량이 좀 떨어지는 흐름, 일부 지역에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이어지다가 겨울 비수기를 맞이하고 거기에 대출을 좀 쪼이는, 유동성을 좀 쪼이는 그런 상황까지 겹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겨울에는 혹은 늦가을에는 힘이 약해지는 흐름이 분명히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4분기에 좀 확실히 시장이 좀 약해지는 그런 흐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금리예요. 결국은 채권금리, 이런 근본적인 금리와 유동성인데, 제가 앞서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안정화, 그리고 금리와 물가의 하락,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 큰 틀에서의 어떤 유동성 흐름이 좋아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불안 요소들, 계절적 요인 다 무시하고 더 상승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달러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채 금리나 뭐 금융채 금리 이런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해는 그렇게 의미 있게 좀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는데, 채권 금리까지 더 올라가거나 혹은 적어도 떨어지진 않는 그런 흐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떤 금리 쪽에서의 상방 압력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하방 압력을 오히려 더 강하게 주고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 종합을 해보면은 4분기 혹은 내년 초 기준으로 보면은 많이 상승한 곳은 상승세는 꺾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거의 좀
강하게 확신에 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게 보면은 좋은 시나리오로 가면은 그래도 보합권, 지금 상승한 수준의 가격 흐름을 유지를 한다. 그래서 보합권에서 쉬어가기. 근데 뭔가 대출 여건이 조금 더 안 좋아지거나 뭐 유동성이나 뭐 거시경제 흐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안 좋아지면은 일시적으로 조정도 가능하다. 조정의 수준은 뭐 5% 전후까지 혹은 뭐 한 5에서 7% 전후까지도 가능하고 좀 적으면은 2, 3%요 정도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어쨌든 간에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올해의 반등이 좀 약했던 곳들, 사실 서울시에도 아직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25%인 곳들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곳들은 전세가 상승은 지금 올 가능성이 높고 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아직도 저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곳들은 전세가 상승이 왔을 적에 전세가율이 높아지니까 전세가 상승에 힘입어서 갭 메우기를 하면서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많이 올라간 요 단지, 요 지역들이 조정폭이 크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갭 메우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 조정폭이 크면은 그래도 여기는 잘 버티는 수준은 유지할 것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올해 많이 오른 것과 덜 오른 곳에 갭이 엄청 벌어졌는데 여기는 좀 좁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조합해서 보면은 갈아타기를 하기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원래 사실은 상급지가 먼저 막 도망가면서 박탈감을 좀 느낄 수도 있었잖아. 내가 갈아타기 실패해버렸어,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래 혹시 겨울 날 추워질 적에 많이 오른 것들이 좀 조정되고 우리 집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혹은 약상승 정도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외에 집을 팔고 갈아타기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단기적인 내년 초 정도까지의 시장 흐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 요소였는데, 제가 하방 압력에 해당되는 그런 요소들을 더 열심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말은 그게 더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세가 상승이나 어떤 심리적 변화, 이런 것들은 덜 오른 곳들, 시장에서 어떤 핵심지, 서울 중에서 뭐 혹은 경기도 중에서 핵심 지역이라서 많이 주목받고 많이 오른 그렇지 않은 곳들, 약간은 소외된 곳들, 그런 곳들에 더 영향을 미치면서 밀어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하지만 시장이 약간 메인 단지라고 여겨지면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오른, 올해 상당히 많이 오른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한 다양한 하방 압력들을 받으면서 최소한 상승세가 꺾여서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그런 흐름, 요게 좋은 케이스, 제가 보기엔 좋은 시나리오가 보합, 올해 겨울에 보합을 유지하는 게 좋은 시나리오. 근데 조금 더 가능성 높은 것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 요 정도의 지금 뷰를 제시해 드립니다. 조금 제가 올해 자신 있게 이제 상승을 외쳤던 그런 뷰랑은 마지막 4분기 혹은 내년 초까지의 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아래쪽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메인 단지 좀 조정 받을 수 있다.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올해 4분기에서 뭐 내년 초 정도 그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무주택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그때 집을 사도 되는지, 혹은 뭐 투자적인 판단도 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그런 것들 사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요런 단기적인 전망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내년도 전망,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까지도 이렇게 뷰를 가지고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번 조정장이 어게인 2009로 중장기 침체로 갈지 안 갈지, 이런 얘기와, 그리고 지금 공급 얘기, 수년간의 공급 문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루면서 저의 뷰를, 중장기적인 뷰, 그래서 지금 집을 사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어떤 새로운 포맷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았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더 설명을 많이 하는, 좀 더 직접적으로 전달을 드리는 그런 유형의 한번 콘텐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이제 시황 분석이나 시황 전망에, 혹은 정책 분석, 이런 것들에
말씀드릴 적에 한번 활용하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